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의 강의를 맡은 한라대학교 동북아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익구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살펴보기 전에 유럽연합과 러시아의 외교정책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러시아의 외교안보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유럽은 공동외교안보정책, 그리고 유럽안보방위정책, 유럽글린 정책이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파트너십과 경제협력협정, 유라시아주의, 동방정책, 국가주의 등이 있습니다. 공동외교안보정책은 유럽연합의 세 개의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안보 및 국방 외교와 행동을 위한 유럽연합이 조직되고 합의된 외교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외교안보 정책은 주로 무역 및 산업정책과 제3국에 대한 자금 조달 등과 같은 기타 영역을 포함하는 EU의 대외관계 중 이러한 특정 부분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외교안보 정책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유럽의 영토 방어와 하해를 책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럽 안보 방위 정책은 1990년대에 진행된 유럽의 공동 방위 안보에 관한 정책을 표현하는 개념이 유럽 안보 방위 정체성을 계승하여 발전한 것입니다. 결국 공동 외교 안보 정책의 핵심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유럽 근린 정책은 EU와 남유럽, 동유럽 국가 간 관계 강화를 통해서 상호 번영을 꾀하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후보국 지위 획득 같은 것을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 연합 FTA 체결로 통상 파트너십을 지금 구축 중이고 현재까지 베트남, 싱가포르, 세르비아와 유라시아 연합 FTI 체결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유라시아주의는 유라시아 권역의 통합을 추구하는 면모와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라시아주의는 러시아에서의 온갖 우경화 정책, 그리고 호전적인 대외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련의 강대한 국력과 영토에 대한 향수로 인한 민족주의 여론을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에는 서방 가치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중화사상이나 북한 주체사상과 좀 유사하지만 불간섭 정책을 강조하는 두 사상과는 좀 다르게 적극적으로 타국에 개입한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러시아가 추진하는 동방정책은 중국, 북한, 몽골 등 전통적 우방 국가들을 비롯해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인도, 파키스탄 등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주의 같은 경우에는 국가 권력의 확대, 민족주의의 고조, 군사력 증강을 특징으로 하는 러시아의 국가주의는 무엇보다 서방과의 하해 시도가 자결되면서 강화되었다는 점이 좀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방의 국내 정세 개입은 지속적으로 러시아의 중앙 권력을 강화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푸틴은 자신을 러시아의 어떤 가치를 수호하는 파수꾼으로 인식하면서 자신을 황제, 옛날 짜르라고 동일시하는 경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지도자로 이렇게 자리를 매김하면서 전통적으로 강한 지도자에 대한 요구가 높은 러시아 국민들한테 지지를 얻는 방편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가주의는 결국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반서방주의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서방을 대신해서 아시아 중시 정책을 전개하였고 이를 통한 국가 발전을 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친서방 정책으로 잃어버렸던 유라시아 지역, 특히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다시 확대 모색하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국가주의라는 것은 러시아의 공세적인 어떤 외교 정책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유럽의 이러한 외교안보 정책은 배경에는 동유럽의 8개국과 사이프러스, 몰타의 어떤 신규 가입이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이러한 외교안보 정책의 배경에는 푸틴이 재선에 당선을 하고 그리고 석유, 가스 등으로 경제가 성장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인 힘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외교 정책을 펼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4년부터 이러한 유럽연합의 동유럽 확장은 유럽연합에게는 지정학적인 딜레마를 가져주었고 러시아에게는 지정학적, 전략적인 이익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러시아 유럽연합의 외교정책의 큰 핵심 요소 두 개를 살펴보면 유럽연합은 동북권 파트너십이라 그래서 주요 핵심은 2004년에 동유럽을 확장 이후 동유럽 회원국 입장은 특히 폴란드에서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라든지 벨라루스 등이 유럽연합의 가입을 주장하게 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추진하면서 CIS 세력권을 복원하고 통합을 지향하게 됐고 다시 한 번 더 러시아의 지역의 패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유럽연합이 동유럽으로 확장할수록 러시아와는 지대학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것은 결국 유럽연합과 러시아의 관계는 점차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배경과 변화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치 같은 경우에는 친서방파와 친러시아파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빅토르 유센코라는 사람은 친서방파였고요. 오렌지 혁명으로 집권을 하게 됐습니다. 오렌지 혁명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2004년 11월에 제4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이때 부정선거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선거에 불복하는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시민들이 이제 야당을 상징하는 오렌지색의 옷과 목도리, 깃발 등을 이렇게 착용을 해가지고 대규모로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 시위를 벌이게 되는데요. 이때 오렌지색으로 뒤덮인 이 시위대의 모습을 보고 전 세계인들이 이제 이 시민 운동을 오렌지 혁명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혁명의 결과로 선거를 갖다가 다시 세 차례나 대통령 선거를 치른 이후에 2005년 1월에 그 당시 야당 후보였던 이 빅토르 유센코라는 사람이 제4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평화적인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빅토르 유센코는 친서방파였고요. 그리고 유럽연합과의 협력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패 문제로 실각을 하고 정치적인 몰락이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2010년 대선에서는 빅토르 야누코비치라는 사람이 제5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이 사람은 혈통 자체가 약간 러시아 혈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누코비치는 우크라이나의 그런 어떤 재정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부족한 외환보유고를 차관을 빌려서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한테 유로화 차관을 빌리는 조건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했고 이에 반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는 조건 없이 150억 달러를 차관해주겠다. 그리고 저렴하게 가스도 공급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누코비치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에 이제 빅토르 유센코가 유럽연합과 제휴하고 협정했던 것을 파기를 하고 우크라이나 정책의 방향을 갖다 바꾸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2014년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EU와의 경제협력 추진 계획을 전면 백지하게 되고 러시아와 정치적으로 경제적 협력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태를 보고 있던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수도 키예프에 있는 독립광장인 이름이 이제 유로마이단이라고 합니다. 유로마이단에서 다시 시위를 하게 됩니다. 이런 반정부 시위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됐고요. 러시아의 영향에 벗어나서 유럽연합에 편입하길 바랬던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이러한 분노는 야누코비치는 결국엔 다시 유럽연합과 협상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야누코비치는 자신의 선언을 번복하고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를 막는 반시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시민들은 다시 크게 반발하게 되었고 시위가 격화되었습니다.
야누코비치 정부는 강경 유혈 진압으로 대응을 하면서 사태는 점차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게 됩니다. 결국 야누코비치는 키예프를 탈출해서 러시아로 망명하게 됐습니다. 이 일련의 사태를 이제 유로마이단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야누코비치가 속했던 여당도 결국 그한테 등을 돌리고 우크라이나 국회는 인권 침해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야누코비치를 결국 탄핵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치적 몰락과 러시아 망명으로 빅토르 야누코비치도 정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2014년에는 우크라이나 검찰은 야누코비치와 그의 측근들을 공금 횡령 및 탕진 혐의로 기소했고 2015년에는 인터폴의 국제지명 수배자 명단에 그의 이름을 올렸지만은 결국 야누코비치가 러시아로 도주해서 망명하기 때문에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사태 이후로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합병을 하게 되었고 당시 빅토르 야누코비치는 유로마이단 혁명 자체를 쿠데타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바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민족이 되게 많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민족을 보호하는 명분으로 침공하게 되었고 이러한 크림반도 합병은 결국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크림반도는 결국 러시아에 합병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크림반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크림반도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영토였고 소비에트 시절에 이제 우크라이나로 할당된 지역이었습니다. 옛날 그 소비에트 시절 1954년도에 니키타 후르시초프라는 공산당 서기장이 있었습니다. 스탈린이 이제 죽은 이후에 이제 그 서기장이었죠. 그 당시에 그 후르시초프 공산당 서기장에 의해 가지고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이전됐던 시점을 생각하면 거의 한 60년 만에 이제 크림반도가 러시아로 다시 합병이 된 건데요. 이 크림반도 같은 경우에는 유럽, 아시아, 중동 지역의 접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수백 년에 걸쳐서 훈족이라든지 그리스, 비잔틴 제국, 몽골 지역 등 다양한 민족과 국가의 지배를 받아오던 지역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크림은 1783년에 예카테리나 여제에 의해 가지고 처음으로 러시아 제국에 병합되게 됩니다. 이후 쭉 러시아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이 크림반도는 19세기 중반에 러시아 제국과 오스만 제국의 충돌로 빚어진 크림 전쟁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계속 남쪽으로 남하 정책을 펼치고 있던 러시아 제국과 이를 저지하려고 했던 오스만 제국 및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충돌하면서 벌어진 전쟁이 바로 그 유명한 크림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나이팅게일 같은 경우에도 이 전쟁에서 이제 활약해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러시아에서는 1917년에 사회주의 혁명으로 러시아의 이제 재정이 무너지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즉 소련이 만들어진 이후에 몇 년 동안 이제 그 내전에 이제 있는 상황에서 크림은 반혁명 백군, 그러니까 반 이제 그 소련의 최후 거점지가 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1921년도에 크림 반도에도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 산하에 크림 자치 소비에트 공화국이 설립되게 됩니다. 이후에 2차 세계대전 때도 크림은 또다시 격전지가 됐습니다. 크림 남부에는 이 세바스토폴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쪽에는 1941년 10월부터 1942년 7월까지 약 250일간에 걸쳐서 나치군이랑 소련군에서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그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양측에서 4만 명이 넘는 전사자가 발생을 하였고 결국 이 크림은 나치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1944년에 소련군이 크림반도를 탈환하고 이오시프 이제 스탈린은 나치군에 그 당시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약 20만 명의 크림 내에 있는 따따르족 모두를 우랄 지역과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주민의 한 절반 정도는 굶주림이나 질병 등으로 숨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후 1946년 크림은 자치공화국 지위를 박탈당하고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 산하의 한 개의 주로 그냥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954년 크림을 둘러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영토 분쟁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왜냐면 아까 소비에트 시절에 그 영토를 할당했던 그 니키타 후르시초프가 우크라이나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르시초프가 소비에트 공화국에 속해 있었던 크림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에 양도하게 된 겁니다. 당시에는 이제 이런 다툼이 생길 거라고는 이제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우크라이나 까자크족이 러시아 제국의 복속을 요청했던 페레슬리아프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이제 300주년을 기념해서 친선의 표시로 이제 할당을 하게 됐었는데 우크라이나 민족과 러시아 민족은 거의 같은 민족이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러한 그 소비에트가 붕괴되고 이렇게 다툼이 됐거나 그 당시에는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국 소련은 붕괴의 길로 가게 되었고요. 1991년 2월 크림주에서는 전체 주민투표를 통해서 크림 자치 소비에트 공화국의 부활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소련 붕괴 후에 1992년 2월에 크림의회는 크림 공화국의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크림 공화국은 그해 5월에 독립국 지위를 규정한 헌법까지 채택했지만 러시아가 중재를 해서 결국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자치공화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크림은 자체 헌법에 기초해서 공화국 대통령까지 뽑는 대폭적인 어떤 자주권을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직은 결국 1995년에 폐지가 됐고요. 이후에도 계속됐던 이러한 크림의 독립 움직임은 1997년에 체결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우호조약에서 크림의 우크라이나 영토 귀속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면서 한동안 이제 수면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대신에 이 조약에서는 크림 지역은 자치공화국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고 행정수반을 크림의회에서 선출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인준을 받는 행정적인 자율권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 뒤 계속 우크라이나의 자치공화국으로 남아있던 크림의 독립 문제는 결국 그 우크라이나 내 친서방 세력 간의 정치 투쟁의 결과 친서방 지형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면서 또다시 문제가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크림반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러시아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친러 성향이 원래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결국 친서방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의 반기를 두고 우크라이나에서 이탈을 하겠다. 러시아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러시아 기속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크림의회와 크림에 위치한 특별시인 세바스토폴은 결국에는 독립선언서를 채택하고 주민투표를 통해서 러시아 기속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크림의 러시아 병합에 대해서 서방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확립된 국제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최대 위협이라고 반발하였지만은 러시아는 아니다. 우리는 후르시초프가 그 당시 변덕으로 할당됐던 우리의 원래 영토를 다시 받아옴으로 해갖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크림반도 같은 경우에는 흑해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크림반도를 아마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주요한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다시 돌아가서 러시아 외교정책의 방향, 그 추진정책 중에서 중요한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유라시아 지역 국가 내의 교통, 물류, 에너지 분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통합하는 국가연합입니다. 회원국으로는 5개 국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탄이 현재 속해 있고요. 주요 운영으로서는 연합국가수반이사회와 유라시아 연합 국가원수가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재, 통화, 생태학 등 주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역할로는 이런 유라시아 경제연합 내 지역 안보 및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관세 동맹 등으로 공동시장을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그 사회주의 붕괴 이후 결국 그 수많은 구소련 국가들은 민간 부문 육성과 더불어서 자본주의 체제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국영기업은 결국에 이제 사유화되고 그리고 경제적 비중은 커지고 그리고 사유화된 기업들은 일부분으로 이제 대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 석유와 천연가스 등은 이러한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되어줬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자본주의 체제 형성과 개방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났고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결국 이러한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참여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발생한 문제는 첫 번째, 소련 해체 이후에 출현한 신생 국가들이 개방된 자본주의 세계 질서에서는 서구의 세력 및 자본과 무차별적인 경쟁을 벌이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구소련 국가의 많은 기업들이 국제시장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출되면서 한계 기업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구소련 국가들 대부분은 국가 건설을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 정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동구권 국가들에 비하여 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이러한 CIS 국가들은 IMF와 WTO 체제를 통하여 시장경제 체제는 받아들였지만은 이러한 조치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제 전환을 하는 그 초기에는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체제 전환 과정에서 이러한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세계 체제가 가지는 이러한 변동성이 이러한 개별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국가들한테 경제적 위기로 연결되는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특히 2008년에 금융위기 발생과 그 극복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미국의 경제정책은 이러한 러시아 CIS 국가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물론 개방 정도에 따른 피해와 영향은 각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났지만 1945년 이후 형성된 자본주의 세계 경제 질서는 끊임없이 위기를 경험하였고 결국 2008년엔 글로벌 경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경제 위기 원인이 글로벌 불균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세계 체계 자체가 글로벌 계획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제대로 찾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러한 지역의 불균형은 점차적으로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CIS 국가들만 가지고 있는 특성, 소련 해체 이후에 이 지역 공간에 위치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뭔가 좀 계속적으로 통합의 동력과 운동이 좀 존재하게 됐습니다. 소련식이 만들어진 어떤 제도의 유산으로 비록 체제 전환을 시작해서 서로 다른 제도가 만들어지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러시아 주도의 경제 통합에 좀 참여하기 쉬운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스트 소비에트 유라시아 국가 간 협력의 움직임이 이러한 그 신자유 국가에서 이러한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속해 있던 국가들이 받은 상처를 어떻게 보면 치유하기 위해서 그 각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정치적, 사회적 운동이 대외적으로 표출한 것이 이러한 유라시아 경제연합이다. 실제로 이러한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수출 증가율은 보시는 것처럼 전체 증가율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일부 국가를 제외한 좀 대다수 국가들은 저발전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 발전을 위한 다양한 개발 수요가 있으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선진국들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여객 국가들이 협력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많이 크지 않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무역을 위해서 시장 개방은 굉장히 경제 발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EU가 주는 혜택은 제한적인데 무엇보다 자원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이들 지역 시장에서는 경쟁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라시아 기업 국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중앙아시아 지역 경제 협력체라든지 유로코스카서스 아시아 교통해랑 등 중앙아시아 지역이랑 카프카스 지역을 관통하는 교통이라든지 에너지 해랑, 건설과 무역 원활화 조치들이 진행되고는 있지만은 이러한 것에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역의 선진국과 비교해서 제도, 문화, 과학기술, 역사적 연관성으로 러시아는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 자본, 기술 유입의 기회를 유라시아 국가들한테 보다 편하고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라시아 연합 형성의 몇 가지 요인들은 세계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촉발된 것도 있지만 러시아 및 CIC 국가들의 특징으로 인한 것도 있습니다.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결국 이런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유라시아 국가의 내부적인 특성도 있고 세계 경제의 특징이 서로 작용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물론 소련의 해체가 준비되지 않은 사건이었고 푸틴이 추구하는 강한 러시아의 한 단면으로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아마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동서 갈등,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크라이나에서는 왜 이렇게 친서방파와 친러파가 만들어지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그 붉은 서 왼쪽 같은 경우는 친서방파가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붉은색 오른쪽 편에 있는 하리코프, 도네츠크, 자포로지에, 크림, 오데사, 니콜레프 이런 곳들은 친러시아 성향의 지역들입니다.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빅토르 야누코비치라는 친러파 대통령이 승리한 지역입니다. 일단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좀 살펴보면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드네프르 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드네프르 강이 있는데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부 지역과 서부 지역으로 그 역사적인 어떤 경험과 민족 그리고 언어가 많이 다릅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일부였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 언어는 우크라이나를 상회하면서 또 유니에이트라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과 경공업이 경제의 주축이면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감정이 매우 강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실제로는 러시아인들이 소수만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쪽으로 갈수록 러시아인의 비율은 적어지고 이렇게 남동쪽 러시아로 가까이 갈수록 러시아인들의 비율은 더 많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부 지역에 있는 돈바스 지역은 도네츠크랑 루간스크주를 중심으로 러시아인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러시아를 사용하고 있고 중공업이 발달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2014년 그 사태 이후로는 분리 독립투쟁의 중심지로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사실상의 내전 상태에서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이러고 남부 지역은 동남부 이게 지역 자체를 갖다가 통틀어서 노보로시아라고 말합니다. 노보로시아는 새로운 러시아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지역 자체에는 상당수의 러시아인들이 살고 있고 주로 러시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010년에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승리한 그 지역이 이 노보로시아 지역, 이 지역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17일에 푸틴이 이 지역을 언급해가지고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었는데요. 이 도네츠크랑 이런 루간스크 지역을 공동국가로 노보로시아로 명명하고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모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노보로시아 지역에 해당하는 우크라이나 남동부 8개 주 대표들이 참석해서 새로운 러시아당이 선포됐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8개 주는 오데사, 니콜라예프, 드네프르페트스크, 자포로지에, 하리코프, 헤르손, 도네츠크, 루간스크 지역을 그리면서 이것은 우크라이나 동남부 전체를 포괄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과 서 사이의 중심을 잡고 있는 지역이 키예프를 중심으로 하는 중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가장 우크라이나 특성이 강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키예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은 동과 서 사이의 정치적인 어떤 중립을 유지하고 있고 양측 사이에서는 온건하고 중립적으로 계속 쳐다보는 입장입니다. 친서방적이면서도 러시아 입장을 좀 받아들이는 유연한 지역으로 볼 수 있고요. 러시아를 주로 사용하는 키예프 지역과 우크라이나를 사용하는 그 주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키예프 자체는 사실 옛 소련에서는 우크라이나 공화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러시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네프르 서부 지역, 특히 르비프를 중심으로 한 서부 지역은 우크라이나의 여타 지역과 다른 역사와 민족,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은 역사적으로는 오히려 폴란드랑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고 폴란드의 요소도 많이 남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의 외교정책 방향성을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럽의 동진과 나토와의 동지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지도를 보시면은 이 파란색 부분이 처음 유럽연합이 만들어졌던 프랑스, 소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이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EU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에는 2014년 러시아가 크림을 반도를 이제 병합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갈등은 결국 이러한 어떤 유럽과 나토의 이제 동진 정책에 대한 러시아의 안보적인 위협감과 우려의 또 다른 표출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뭐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나라는 유럽 연합을 하고 있었지만은 나토에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나토 회원국 가입도 타진하고 있다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안보적인 어떤 우려를 더욱 자극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이러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이런 평화적인 어떤 국면을 일거에 뒤흔들 수 있는 지정학적인 굉장히 좀 중요한 지역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러시아 입장은 단호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군사를 갖다가 배치를 하고 침공을 하였고 러시아는 이제 끊임없이 계속 욕을 했습니다. 유럽연합에 대해 가지고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첫째는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시키지 말라. 그리고 나토는 더 이상 동진하지 말라. 우리 이제 러시아 영토까지는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 두 번째는 나토의 동진으로 신규 회원국이 된 중유럽이라든지 동유럽 국가 중에서 러시아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에 배치된 나토의 군사는 철수해달라. 세 번째,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무기 배치를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지역, 특히 이제 칠러 지역일 수 있는 그 동부 지역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여라. 결국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러시아가 요구하는 사항은 러시아한테 되게 불리하게 형성이 됐던 이러한 유럽의 동진과 나토와의 동조화로 인한 유럽 안보 불안 요소를 좀 제거를 하고 좀 새롭게 안보 지형을 좀 짜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미국과 나토의 입장에서는 뭐 이러한 러시아의 요구 사항을 수용을 아마 할 수 없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수용을 할 수 없었고 결국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키게 됐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제 미국이 러시아랑 좀 적당한 선에서 전략적인 타협을 좀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좀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요. 음,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 우크라이나 지역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었고, 그리고 미국이나 나토, 러시아 중 어느 누구도 이 우크라이나 지역은 양보할 수 없는 좀 딜레마적인 어떤 양상으로 계속 지금 치달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라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그 특성 때문에 발생한 전쟁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지정학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는 과거 소비에트 연방의 일원으로서 러시아한테 자국의 안보는 물론이고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였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역사적, 종교적 관점에서 공통분모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종적으로도 같은 슬라브 민족입니다. 러시아와 언어적, 문화적인 동질성도 공유하고 있는 국가였죠. 그리고 러시아와 인접해서 서쪽으로 통하는 지리적 요충지이면서 우주산업, 방위산업 등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러시아 기업과의 어떤 이런 밸류체인이라고 했죠. 이런 것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특히나 이제 소비에트 해체 후에 러시아가 이제 유라시아 경제연합,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그걸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이제 포기할 수 없는 이제 지역이었죠. 그러한 어떤 경제연합체에 있어서 우크라이나는 꼭 이제 러시아의 이제 자기의 이제 그 영향권 하에 두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야누코비치 때는 당시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가입을 하겠다고 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유로마이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계속 무산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유럽과 미국 같은 이제 서방의 관점에서도 우크라이나는 반대로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일단은 땅이 같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EU에 이제 가입을 하거나 나토가 이제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러시아 자체의 그 입지가 굉장히 약화될 수가 있는 그러한 이제 중요한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를 목전에서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도 활용이 가능한 것이죠. 이러한 어떤 이해관계의 차이점이 결국 우크라이나 축으로 한 러시아와 어떤 서방의 진영 간의 어떤 충돌, 결국에는 전쟁을 하는 어떤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냐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주요국들의 반응을 한번 볼 건데요. 보시면 굉장히 아마 재밌을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제 서방이라고 하는 미국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북대서양 조약기구, 유럽안보협력기구, 유럽연합 등은 우크라이나의 민족의식을 놓을 수 없다. 러시아의 책임을 물을 것일 것. 군사행동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군사작전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러시아를 비난을 하고요. 그리고 서방과 이제 사이가 좋지 않은 이란 같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도발이 원인이다. 러시아 입장을 대변을 해주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도 러시아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이제 봐도 지금 친서방과 그리고 너는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이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이렇게 그 국가마다 이제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